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제주는 가장 인구가 적은 광역정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겨우 3명만 뽑습니다. 그러나 제주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일종의 마음의 고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곳, 가보고 싶은 곳, 환대받는 곳, 때론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주가 육지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해줘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갖 지표로도 제주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쉬운 건 돈의 갈등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리더십 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는 심지어 원희룡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디 제주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반걸음이라도 육지보다 앞서는 섬, 평화의 섬, 생태의 섬, 환대의 섬, 내실 있게 성숙하게 발전하는 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등대처럼 육지를 환히 비추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가 야심차게 마련한 프로젝트 방송,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일꾼을 찾아라. 이번 주에도 제주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역 국회의원이고요.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께는 아주 익숙한 분인데요. 문대림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그리고 정치 평론의 길이나 합니다. 길이나 사전 찾아보면 지혜와 재주가 썩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진우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기린나라고 박진영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아니, 이름. 저기는 최고봉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우리 환영합니다. 막 던집니다. 아니요, 사전 찾아보고 던지는 아이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오셨고요.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정치 폭론의 최고봉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뭐 뉴스, 대한민국 정말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 한동훈이 제명됐네요? 예상했던 바. 그렇죠. 예. 네. 단식도 그 한동훈 제명을 위한 단식이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한동훈 자체가 정책적 소신이나 정책적 비전이 어쨌든 그 국민적 지지를 안고 갈 만한 정치인이 못 됐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이 저렇게 물러난 것은 현재 국민의힘이 주소이기도 하다. 구구 중심의 윤호개인 정당임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정치 행위였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씨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참 쉬었다가 변호사 해야죠. 네.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네. 서초동으로요? 한동훈 씨가 이제 힘의 역부족이 드러난 거죠. 장동혁의 제명 결정을 과연 할까 말까 이렇게 추측이 많았지만 장동혁은 자기가 이렇게 제명을 시켜도 한동훈이 자신의 제명 그 강행을 뒤엎을 만큼의 힘이 없다라는 그렇죠. 것을 장동혁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밟고 간 거죠.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장동혁은 한동훈을 제쳐놓고 쫓아내놓고 이제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도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러나 과연 또 그 장동혁 한동훈을 밟고 가는 힘은 장동혁이나 국민의힘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동혁 국민의힘이 중도로 가는 윤의원과 절연하고 중도로 가는 힘은 또 자기들에게 있는가? 그것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힘이 없고 장동혁도 곧 힘 없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 큰 힘은 어디 있느냐? 내란을 청산한 도던 국민의힘에 있는 국민들의 그 민주적인 역량, 그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내내 특히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렇고 이해찬 전 총리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거는 이게 순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그렇죠. 또 해외 예. 출장 가셨다가 무슨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정말 공무로 출장 가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우리 문대림 의원님도 이해찬 총리하고는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저희가 많이 배웠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셨고요. 길잡이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 4.3 특별법 제정 당시에 이찬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제주도민의 한을 풀어준 기업, 그리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하는 과정에 정책기획단장을 맡아가지고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를 해주셨던 분이군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선거에 여러 번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이제 경선에 떨어져가지고 봉화마을에 가서 잠깐 뵀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백원우라는 친구가 대림이 또 떨어졌어요라고 하니까 이해찬 총리님께서 제발 선거에 떨어지는 방법 좀 가르쳐줘라,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한 번도 안 떨어졌다. 그래서 농담이네요. 농담, 그러니까 그러면서 툭 던지는 말이 치밀해야 돼. 다시 시작해봐. 이렇게 툭 좀 거칠게 던지셨거든요. 그 말이 상당한 울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시작했고 또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고마우신 분이고 최후의 순간까지 공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주신 그런 분이시다. 제가 이제 어제하고 그제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도착해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몇 분이 이제 행사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하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행사에 참여해서 할 일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 고집을 보이셨다고 하고요. 어쨌든 최후의 순간까지 공인의식에 충실했던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찬 총리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 더 심기일전하자 라는 이제 의지들을 모으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종의 현상 같아요. 물론 뭐 무슨 김수환 추기경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반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3층부터 뭐 지하 1층까지 조문객들이 줄 서고 이런 거는 사실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해찬인가? 이해찬 정신?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어저께 지키면서 느꼈던 부분은 의외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물론 이제 유명인들도 오셨고 국민의힘 태용 의원까지, 전 의원, 윤상현 의원까지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그분들이 빈소에 들어서기 전부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항상 그분들과 호흡하면서 그분들이 정서를 받아 안는, 그분들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도 뭐 우리 이해찬 전 총리 관련해서 추억도 많으시고 그럴 네, 텐데. 뭐 저는 뭐 최근까지 이제 주기적으로 식사도 모시고 했었는데요. 일단 사회 현상으로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래서 이 진영을 달리 하더라도 이해찬 총리는 어른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꼿꼿함인 것 같아요. 늘 말씀하시는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여야를 넘나드는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라든가 야당 쪽의 의원들도 조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위원장님. 네. 저는 오늘 검은 넥타이를 하고 네. 있잖아요. 상기간이라서 5일 동안 이렇게 매일 이렇게 입고 다닐 생각이고요. 다니고 있고, 어제 부산에서도 부산시당사에 그 빈소가 마련돼 가지고 그 저희 지역 분들하고 같이 이제 조문도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그 처가가 부산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렇고, 저는 또 과거에 그 조금 전에 문대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그거 할 때, 그 정책기획단장 할 때 제가 같이 우리 당 또 정책의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이해찬 정책의장님 부하로 당의 정책위원회 그 정책 그 심의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속 상관이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학생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3당 합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떨어질 때 그때 정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 이전에 1988년도 광주 청문회 나오셔서 젊은 30대 이해찬 국회의원께서 그 평화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제야 출신 이해찬 의원께서 활약하시는 걸 보고 운동권 하시다가 민주운동, 제야민주운동 하시다가 정치를 하러 가셔도 크게 그 원래 정신이 다소 변질된다든지 바뀌지 않고 저렇게 꼿꼿하게 원칙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제 나름의 귀감이 되었던 분이다. 이런 것들을 회상해 봅니다. 네. 하여튼 뭐 고마운 분 뭐 이런 평가도 많은데 이해찬 총리 명복을 빌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세 분이 제2의 이해찬, 제3의 이해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아마 국민들의 헛헛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이익 말고 좀 공동체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건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아니 저는 좀 화가 나는 대목이어서 죄송한데 네. 왜 죄송하냐면 사실은 다 익숙한 사람들이고 제주는 연고가 강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그래서 여쭤보기 죄송하지만 예. 내란 당일날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지사가 보인 행태가 이상했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당일날 KBS에서 청사 폐쇄에 관한 보도 그리고 오영훈 지사의 3시간 행적이 묘연한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승만 계엄 1948년 11월 17일 날 있었던 그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민들이 그 직결 처분이라는 이름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불법 계엄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고 있는 그 순간에 도청이 폐쇄되고 지사의 행적이 묘연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역사 속 위기 순간 아닙니까? 그런 순간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될 도지사가 안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적 실망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저런 조사 결과의 내용도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 밀어내는 정서가 큰 이유가 그날 보여준 모습은 씻을 수 없는 과오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성공할 줄 알고 몸을 살했던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가능하거든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 당원입니다만은 고부건 변호사라는 분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또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고발로 응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발로 응대할 게 아니라 차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고 아쉬운 대목이어서 그러면 당내에서 무슨 진상규명 같은 걸 안 하나요? 이번 특검법, 2차 특검법이 통과됐고 거기에 계엄 당일 지방자치단체 부하 수행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고요. 네. 아마 이제 특검에서 이제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그러면은- 리스크네요. 2차 종합특검에서 전국의 광역지자체든 기초지자체 중에 그 청사를 폐쇄하거나 계엄에 대비한 선제적 행동을 했던 지자체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계엄이 서울에 국한된 계엄이 아니라 전국 계엄이지 않습니까? 전국 계엄이고 14개 사안에 대해서 계엄사령부가 그 지역 계엄사령관이 그 지역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통할하게 됩니다. 그럼 그 14개 사안이라는 것은 주민의 일상 모든 걸 통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의 대표가 아닌 계엄사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지사가 그 중요한 3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 2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오영훈 지사와 관계가 이제 오래입니다.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100번을 양보하고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도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현 도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는 심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원희룡 못지않게 성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 당원들의 생각인데 이른바 반명 정서 그리고 또 이분이 전 이낙연 대표 총리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낙연 당대표 때 비서실장을 했던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도 도내 당원들은 좀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부분과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물론 놀라운 이제, 인사잖아요. 물론 이제 네. 완팀이라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오영훈 지사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랑 저랑 실은 도지사 경선을 했었습니다. 네. 경선에서 제가 졌거든요. 져가지고 저는 즉시 승복 선언을 했고 뒷날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완팀 선언. 그리고 후보끼리만 뭉쳐도 안 되니까 3일 뒤에 전부 저희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적 결합까지 했고 저희가 준비했던 정책도 같이 정책 결합까지 했습니다. 완벽한 완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동 선거를 같이 치르고 같이 운영하고 같이 책임지는 이게 완팀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고 당선이 됐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현역 의원님들도 열심히 뛰었고요. 그런데 이제 도정을 운영하면서 사실 민주당 유력 정치인과의 소통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도정 역정 사업인 경우에는 주민 공감대가 강력하게 형성돼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가 있거나 그건 중앙정부와의 공감대가 되겠죠. 그런데 오영훈 도정에서는 여러 가지 중점 사업들이 뭐 한 5개 정도 꼽는데 그 5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 아주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국가의 관심과 지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매달리는 과정이 길었다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일을 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내 소통을 하고 사실 광역단체라는 게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진영이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영하면 민주당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철저하게 배제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 하고 했습니까? 뭐 지역사회에서 아니 국힘이겠죠? 와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아니면 네. 저길 텐데. 네. 뭐 국힘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 과정에 중요한 건 뭐냐면 협치를 위해서 그렇게 쓸 수가 있긴 있죠. 하지만 예. 그러면 성과가 나오든가 그 협치의 대상이 평가를 받을 만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그 진영이 배제되는 과정이 1년, 2년, 3년 넘게 지속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보기에 야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외되지? 이런 문제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제 어쨌든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보여준 모습. 이것은 역사 속 위기 순간에 지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도 뭐 11%대라는 처참한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는 꽤 높습니다. 높은데 제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안지 못하는 모습은 사실 많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건 뭐 오영훈 지사 개인의 성찰을 넘어서 우리 민주당 진영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저나 이제 김한규 의원, 유성군 의원, 송재호 의원, 전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에게 많은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도 오세훈이 뭐 썩어도 준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와, 11%면 정말 그건 극단적인 평가 같은데, 그럼 그거를 좀 지렛대로 해서 문대림 의원께 여쭤볼게요. 유력 정치인과의 소통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하죠. 지역은 이를테면 대통령이 그 지역 출신도 아니지만 대통령과 소통이 되느냐. 이를테면 국무총리 또 당대표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세요? 저는 본인이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아니요, 우리 박진영 저는 이제- 평론가가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를 이제 좋아한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간단히 이제 저의 얘기를 한다면 제가 원희룡 지사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받았었습니다. 조작되고 조합된 내용으로 인신공격성 공격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고소고발하고 그래서 검경에 수사를 받고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그때 저에게 위로를 주신 분이 그 당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신데 제가 속으로 야 이재명도 버티는데 네. 나보다 10배 20배 더 할 텐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3개월 가까이 검경에 조사를 받고 단 하나도 문제된 게 없어서 다 클리어 됐고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신 분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상처는 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 참아내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10배 20배의 공격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그랬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떨어진 선거였습니다마는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탁하려고 하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전화로 하는 거 이해해라. 라고. 아이, 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딱 하니까 함께 갑시다. 대선 같이 치르자 그 예, 말씀.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갔죠. 예. 네. 그러면은 2018년에 현 이재명 대통령과 도지사 선거 출마 동기 동창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뭐 선거법도 있는데 문대림 의원 출마하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시면 안 되시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한 저희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제가 이제 가끔 뵙죠. 뭐 그 원내 지도부 만찬 때도 뵀었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느낌 갖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보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평소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지사가 되면 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비전이잖아요. 저는 네. 그 오영훈 도정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현 정부와 합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이번 제가 당 지도부로서 이제 예산정책협의회라든가 현장 최고위원회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면 이제 지방마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전남, 광주, 전북 같은 데에는 정부 예산에 없는 예산을 사실 이재명 정부가 6월 달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전 정부 예산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함께 청구서를 딱 작성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유세 과정에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공약으로 나온 내용, 123대 국정과제에 관한 내용들을 지역에 맞게 딱 정리해가지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청구서를 내미는 모습.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그게 하죠. 예. 그러면 기존 예산안에 없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비중이 꽤 많습니다. 네. 뭐 4, 50개, 5, 60개 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그 5, 60개 예산 중에 이재명 정부의 5년치 예산이 이제 녹아나 있는 거죠. 시장 연도 예산은 이제 뭐 몇십억, 몇백억 밖에 안 되지만 이게 5년 단위로 갔을 때 수조 원이 되는. 이게 설계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현 정부와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제주도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마디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도정의 기획력의 문제 또는 의지의 문제가 결국 제주도민의 실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도민들에게도 손해로 다가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가 도지사가 되든 이재명 정부와 확실한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제주도정은 이재명 정부와 전혀 궁합이 맞지 않다. 저는 그 합을 맞추려는 노력,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의 미래를 연계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사업 예산을 만들어내는 의지, 그리고 기존의 1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을 성장시키고 고도화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의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청구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이걸 빨리 가져오세요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일 좀 해보자. 예산 지원해드리겠다. 이재명 정부가 제주도에서 특히 몇 번 강조했던 것은 AI와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분야거든요. 제주도의 엄청난 생태 자원 이런 것들과 그 AI와의 접목 그리고 기본 사회도 햇빛연금, 태양광연금에서 제주도는 이제 풍다의 섬 아닙니까? 풍다의 섬 이런 것들을 수익 구조화 시켜낼 수 있는 물론 전력 소비형 첨단 산업들을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죠.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입장은 사실 대기업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먹여 살린 것도 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한 2년 정도 되면 컴퓨터 싹 갈게 하고 공무원들 조사해서 도용했다고 해서 제재하면서까지 정부가 대기업들을 밀어주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밀어줬던 중앙정부하고 이재명 정부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 내생적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 구조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청구서를 내밀면 이게 된다 하면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부거든요. 그럼 제주는 앞으로 4년 5개월, 4개월 남은 이재명 정부 시기가 제주 도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겠네요. 뭔가 해볼 만한 시기. 그래서 저희는 새 판을 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 판을 짜야 되고요.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저희 실은 그 세 분 국회의원하고 전직 국회의원이 그 새 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포럼 출발은 저하고 송재호 전 의원만 했습니다마는 그 새 판에 대한 요구는 이제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잠시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 명예도민인데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선 때에도 AI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제출했고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제주도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AI 대전환과 관련해서 제주, 강원, 충남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예산도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범부처 경제장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AI 대전환에 관한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 규모를 10조 1,000억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한 말이 뭐냐면 이 10조 1,000억 예산은 26년 예산부터 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10월에서 12월 사이, 그 예산 심사하기 전 10월 한 45일 정도 사이에 그러면 제주도의 AI 대전환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사업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었죠. 다른 시도는 있는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주도는 뭐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제주 지역 정치권들 중심에서 있었고 해서 AI 대전을 위한 사업 기획비 5억이 반영됐습니다. 사업 기획비 5억이 반영돼서 그럼 제주도는 AI 대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비 5억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용역이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이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GPU 26만 장을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당장 올해만도 한 5만 장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AI 전문가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GPU 한 2,000장 정도면 제주도의 산업을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네. 청년 그 소위 얘기하는 스타트업 IT 계열 스타트업 그걸 희망하는 청년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을 수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보면 한 3년 동안 3, 4년 동안 한 13,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제주도를 떠났거든요. 다 네. 일자리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일자리 찾아서 떠날 정도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젊은이들. 경쟁력 있는 네.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 그럼 GPU가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26만 장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들이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LG 쪽에 이제 뭐 무상 공급하는 형태, 저는 그걸 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들은 그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사고 어쨌든 지방 정부나 대학 뭐 연구단체 이런 데는 무상 공급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주도도 한 2,000장 정도를 가져오게 되면 제주도가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네. 또 수집할 데이터도 상당히 많고 실증할 내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용역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주 좋습니다. 청구서를 내밀어야 된다. 선제적으로. 네, 그렇죠. 선제적으로. 네, 아주 좋습니다. 정부하고도 네. 뭐 그렇지만은 그 사실 이게 또 여당이니까 당하고도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도 제주도를 특별히 찾아갔고 또 김민석 총리도 또 물론 뭐 정부의 그 소총리입니다만은 집행을 직접 하시는 분이니까 제주를 찾아가셨는데 근데 이 두 분하고 또 문대림 의원님하고 관계 때문에 뭐 혹자들 이야기입니다. 예. 문대림 도와주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아니 김민석 총리님은 제가 찾아뵙고요. 우리 정진우 평론가님 아시겠지만 제가 98년부터 김민석 총리님하고는 인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시고 이번 찾아갔던 이유는 제주도가 한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국제회의 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다음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알다시피 이제 평화의 메시지, 기후환경의 메시지, 해양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화할 수 있는 최적지가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안의 문제, 경호의 문제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네. 그게 언제 하는 거죠? 28년입니다. 제가 네, 이제 정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선거 전에 정하기는 선거 이슈가 있어서 좀 힘들지라도 네. 원래 어쨌든 8월 이전에는 정해야 준비 기간이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 경주 에이펙과 관련해서 정부가 혼났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한 행사를 치르려니까 김민석 총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숙소 보안 문제 예. 이전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G20 정상과 국제기구의 수장들을 모시는 최상위 정상급 회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공적으로 치러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올 8, 9월 이전에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치 운동을 이제 하고 있고 유치 계획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김민석 총리께서 너무나 제주도에 애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네. 완벽하다. 완벽하다. 위력 후보지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그 이상의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고요. 실은 정청래 대표님께도 제가 실은 그 G20 제주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주 긍정적으로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은 이번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포금을 하셨었고 그 뒷날 제주도 왔었습니다. 제주도 와가지고 포금 뒷날 중요합니다. 네. 갔던 데가 비자림이 가서 마음을 달랬던 그런 이제 그리고 올라왔던 추억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비자림을 꽤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좋아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네. 비자림이 아니라
문대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이 그 아재 개그네. 아재 개그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했다. 제가 비자림 정청래 대표께서 비자림을 아주 좋아하지만 비자림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겼다. 문대립이다라. 네. 제가 이제 뭐 그 전부터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시지만 당 대변인을 맡으면서 잘 모시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기 빗자리인과 정경 위원장님 문대림. 계시니까 네. 부산도 APEC이라든가 G20 이런데 늘 경쟁 도시 아닙니까? 제가 좀 참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 다음으로 아니, 최고의 아니, 마이스 산업의 제주도다 이러는데 그건 평가한 기준이 그렇고요. 제가 조금 참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은 부산은 할 게 있습니다. 네. 28년도에 국제회의가 꽤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실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공약에 UNOC 네. 대한민국 유치 공약을 제가 집어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오, UN 해양총회거든요. 예, 예. 제가 작년에 부산 OC 부산 해양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제가 우리 민주당 해양수산 특별위원장이어서 네, 네. 참석해서 뭐 이제 미국 관계자, 노르웨이 관계자, 벨기에 국제 이제 해양 관련 관계자들 쭉 만났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UNOC를 유치하면 좋겠다. 실은 네.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분위기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부산 쪽으로 쏠리는 게. 네, 네. 근데 이 UNOC가 한 18,000명 정도 오거든요. 오, 엄청나게 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G20만큼 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부산은 해양으로 가고, 네. 해양으로 가고. 여기는 국제협력, 그렇- 평화 이런 그렇습니다. 개념. 좋네요. 예. 역할 분담. 멋있네요. 평화와 인권의 성지 아닙니까? 네. 제주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전재수 지금 장관님 아닙니다. 전재수 장관님께도 UNOC 욕심내는 건 좋은데 G20 욕심내면 당신하고 나의 30년 관계 끝이다. 우리는 이제 부산은 그 엑스포 유치를 그 실패하고. 110 몇 대 뭐 20 몇으로 참패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분간 부끄러워서 막 얼굴 내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누구 부산시장 정권 교체되기 전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부산을 위해서 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장하셨지만 그것을 당에서 받아가는 게 전데요. 북극 항로 지원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 아이고, 네. 국회에서 제가 5번인가 6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붐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머리 공약으로 올라가게 만들었고 네. 또 저의 노림수는 뭐였냐면 그러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녹색 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고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IMO 규제 때문에.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그린 연료 시대가 옵니다. 그린 연료 시대가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린 연료를 생산하고 그린 연료 벙커링으로 가장 적지가 어디냐? 저는 제주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전국 평균 한 10% 되나만 하는데 제주도는 20%가 훨 넘거든요. 출력 제어를 그렇게 해서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남는 전기로 인해서 물론 오영훈 도정도 그린 수소 생태계를 위한 접근을 했지만 이게 지방비로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전력과 전해 설비에 관한 그 엄청난 비용, 그 기술력을 국가의 재원을 통해서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녹색 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시범항로로 제주 목포간 시범항로로 지정을 하고 제주에 먼저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에너지가 수소인가요? 그렇죠. E4 그러니까 파워 투 X라고 해서요. 수소로 전환하는 거죠. 수소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오영훈 도정도 그린 수소 생태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뭐 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육지에서 들여와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계질 수소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방 재정으로 수소를
생산하려면 경제성이 안 나오고 그렇죠. 네, 네. 기술력도 못 받쳐주고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면 설계로서 국가가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설계로서 국가가 투자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그린 연료 벙커링에 대해서 제주도가 상당 부분 선제적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스마트 항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큰 이제 그 내용을 거기서 찾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도정으로 연결시키냐의 숙제인데 제주는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중점 사업 추진할 때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게 근거가 돼야 되는데 제2공항도 그렇고 뭐 아니 그러니까 다 양쪽 얘기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으면 이쯤 되면 좀 정돈을 하고 항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쟁점 어떨 때 보면 516 도로는 아직도 있고 막 그래서 어수선해요. 네, 네. 그럼 만약에 그 도민의 선택을 받고 그래서 제주 도정을 책임지시게 된다면 이 해묵은 갈등 사업 여기에서 도민 공감대를 뽑아내는 역할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자칭 타칭이요. 저는 해결사. 네네 좋습니다. 네. 제주도에 그 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정 해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구상권 문제가 크게 그 작용이 됐었고 그 갈등 구조가 오래 갔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풀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방부를 쫓아다니고 대검을 설득하고 고검을 설득하고 청와대를 설득하면서 결국 풀어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가 개발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3,500억 외국 기업으로부터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5년째 진행 중이었고 ISDS 중재 절차로 4조 1,000억 어이고. 합치면 한 4조 5천억 규모의 소송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네. 제가 말레이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과 29차례 협상을 통해서 4조 5천억 규모의 내용을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법무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국제소송 대응단도 꾸려졌던 내용을 사실 풀어냈던 경험이거든요. 1250억에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4조 5천억을. 네, 1250억은 물론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진행 중인 소송은 3,500억이었지만 ISDS로 중재 신청을 한 게 4조 1,000억이니까 그러니까. 합치면 그렇게 규모가 된 거였죠. 근데 이것을 1250억. 그분 말레이시아 버자이 그룹이 화교자본인데요. 들어와가지고 땅 사면서 지불한 돈은 땅을 가져오면 그 돈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준에 해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제2공항 문제 이게 이제 11년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말쯤이면 이 건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눌러서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눌러서 네.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가 사실 이제 수요 예측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한 4,500만 수요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네. 이 갭 니네 도민들 속인 거 아니냐. 뭐 이런 검증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조류 충돌에 관한 문제, 또 동물계에 관한 문제, 법정 보호중에 관한 문제 이런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들께 정보를 주고 도민들께 선택권을 맡겨야 됩니다. 저는 이제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주장했었는데요. 주민투표가 정 어려우면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에 의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항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곳은 제주도가 저는 유일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투표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11년째 했으면 충분히 그 주민들 간에 그러니까 오영훈 이해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이제 결단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오영훈 도지사가 그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도의회가 하게 되는데 동의 절차를 도민 결정권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저는 더 혼란을 부추기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의 프로세스를 전면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 결정과 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넘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빨리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그렇죠.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정리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투표 그렇죠. 또는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도 다 동의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어쨌든 네. 그 주민투표 100% 만족이라는 아니 걸 일단 정보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면 네. 반대론자든 찬성론자든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정부의 우유부단함 속에 또는 도정의 우유부단함 속에 희생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에 정신적 그렇죠. 뭐 손해도 네, 죽도 밥도 아니고. 네. 네. 뭐그 개발 행위 제한 이런 것도 못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럴 네. 거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만약에 공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부의 관심 여하에 따라 가지고 저는 충분히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은 계속 추진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중단되는 그런 일이 온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실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간의 재산권의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뭐 또 다른 지역 사업을 뭐 좀 해야 제한한다든지 된다. 뭐 이런 게 예,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5.16도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군사 정권의 전형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굳이 지금 이슈화시킬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지금은 제가 실은 우리 민주당 분들에게 가급적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처음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청구서를 만드는 일에 좀 집중하자. 네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행정력들을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이내에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 과제와 연동시켜서 제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고민하고 도민적 의지와 역량을 모아야 될 때다. 그런데 뭐 현안이라면 현안일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슈화시켜서 또다시 찬반 양론. 그러니까 저같이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제국주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산물을 보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소명이 바뀌었을 때 불편을 겪는 도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슈화시킬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선택과 집중해서 좀 우선순위에 밀린다.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이겠네요. 가치론적 판단에서 저도 군사 정권의 잔재니까 없애야 그건 된다고 동의하지만, 동의합니다만은 순전히 제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역사 속에 유물로 간 사건을 끄집어내는 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박정희 끄집어내는 게 민주당한테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문대림 의원님 말씀에서 아까 해결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문제도 그냥 도지사가 지혜롭게 뭐 4년 동안이면 쭉 타임 스케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 해가지고 뭐 어느 때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제가 건데. 기억하기에 네. 한 8년 전쯤에 이슈화가 됐던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갑자기 지금 이슈화 시킬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게 이제 내란의 밤 그날 하고 조금 그 상쇄하려는 어떤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튼 뭐 약간. 시간이 뭐 금방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오영훈 지사께서 내란이 밤에 이슈를 묻기 위한 네. 일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상쇄하기 위한 어떤 일주기 때 국회에서 기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오영훈 지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바로 뒷줄에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 제주에 관심을 갖는 건 제주가 도민만의 제주는 아니고 네. 사실은 국민의 제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결사 같은 분이 또 중앙정부와 협력도 잘 되는 분이 도지사가 되면 뭐 중기 장기 과제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4년 후쯤에 제주는 이렇게 변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지금 24년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전체적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도정의 재원과 인력을 지금까지 오영훈 지사가 얘기하는 사업들이 우주산업, 그린 수소 생태계, UAM, 15분 도시, 뭐 행정구조 개편. 그러니까 민생하고는 사실 도민들은 배고프고 정말 이제 바닥을 헤매는 형편인데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빠른 해결을 할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떠나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UPO 센터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LH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하거나 해서 의무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급해 주도록 하고 뭐 이러면 리모델링 기간이나 입주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단축되죠. 조사해 봤는데 6개월이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요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벤처 생태계를 부활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주도가 최적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빠른 접근을 통해서 떠나는 청년이 아니라 돌아오는 청년들이 못 아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제주 저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상상하면 이런 겁니까? 제주의 청년 벤처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 동안은 오름들 다니고 바다 다니고 이러면서 정말 워너베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제주는. 와라 제주로. 요즘은 이제 1인 기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네. 1인 기업들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좌우지하고 있는데 1인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워라밸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지가 저는 제주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라밸도 이제 우리 국정과제에 들어갔거든요. 제주도의 정책에 포함됐고 그러면 워라밸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네가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이걸 해 주시오. 그렇죠. 이런 청구서를 그러면 최적의 과거와 같이 과거에 이제 5G망을 깔아가지고 그게 음영이 생기고 통하는 데 있고 안 통하는 데 있으니까 제주도가 워라밸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는 일을 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지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신 그 울트라 와이파이 기술이라든가 저렴하고 이제 그 5G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쭉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제주도에 그 망을 까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네. 그것들을 정확히 홍보하고 하면 아까 이제 오창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이제 그 쉼과 함께 창조적 활동들을 창의적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럼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제주도는 사실 바이오 산업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제주도에 엄청난 생태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스마트팜에서 키우고 이걸 또 바이오를 AI와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 식물들이 한 200여 가지가 되는데 말입니다. 그 임상 과정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근데 AI와 결합되게 되면 임상 과정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공적 자본이 들어가고 민간 선수 기업을 한두 개 끼우고 그리고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에서 공급하게 하고 이거는 뭐 제주도의 식생 자원도 그렇고 제주도가 화장품 지금 같은 거. 향장 산업
뭐 그리고 이제 헬스 장수 산업 이런 것들이 최적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저희가 이제 제주도는 노비자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체류하고 치료하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중입자 암치료센터. 이것을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땅도 네. 있습니다. 어. JDC가 돈도 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 조금만 보조해 주면 됩니다. 지금 중입자 암치료센터의 수요가 꽤 넘쳐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면 8, 9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라 국외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주도가 최적지거든요. 제주도가 지금 체류와 치료와 휴양을 할 수 있는, 물론 다른 시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최적지이고 사실 관광의 고도와 고부가 가치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의료관광입니다. 의료관광, 예, 의료관광.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 물론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만 조금 끌어내게 되면 제주도의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설레네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있고 그렇죠? 네. 또 초등학교도 막 뭐 정말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이런 제주. 그래서 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환대받는 느낌 그런 제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육지 사람들 그런 꿈이 있거든요. 네, 제주 가서 아까 저 정청래 대표처럼 네. 울고 싶은데 비자린 가서 울고 문대리 만나서 또 기뻐하고 뭐 이런 네. 느낌을 육지 사람들이 받고 싶잖아요. 제주공항이 불편하면 전 국민이 불편합니다. 아 정말 불편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공항 그 일요일 오후에 금요일 저녁에 제주에 인해서 일요일 오후에 제주에서 아웃할 때 그 일요일 오후에 제주공항에 그 북적거림, 그 불편함. 안 그래도 2박 3일 놀고 이제 좀 그 여행을 마치면서 그 월요일 준비해야 되는데 제주 아웃하면서 정말 피곤합니다. 네, 제주공항 그게 돗대기 과연 시장. 네. 뭐 돗대기 시장 수준이고 그런데 그래서 위원장님은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주 이야기가 부산하고도 굉장히 연관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저는 그 의원님 이야기 제일 딱 와닿는 게 GPU 2000장, 네. GPU 2000장, 청년 일자리, 1인 기업, 울트라 와이파이 이게 뭐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게임, 그렇습니다. 관광, 예, 예. 휴양, 의료 이게 딱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은 뭔가 뭐라고 합니까? 이 경제적으로 빵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부산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걸 조용해주면 안 사실 되는데. 비슷해요. 사실 비슷한데 그것은 또한 또 그 속에서도 경쟁하는 것도 있고 또 협력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근데 그래도 제일 좀 생각이 깊이 드는 것은 내란의 밤입니다.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그 어떤 순간의 행동 이런 것들 책임 있는 행동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현대사에서도 많은 물줄기가 바뀌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0년 4.19 혁명 이후에 출범했던 장면 정부의 장면 총리 5.16 그 쿠데타의 밤 때 이제 피신했거든요. 수녀가 계셨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80년 그 전두환의 계엄 때 그때 최규하 정권의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이셨잖아요. 노재현 네. 장관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숨어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또 그런 정권의 공무원과는 다르게 또 80년 서울역 회곤 사건 네. 이런 것들이 심재철. 예,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우리 윤석열 계엄이 실패했기 망정이지 만약에 윤석열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날 2024년 12월 3일 제주도 내란의 밤 때 제주도청의 모습 이것은 또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그 실수가 되었을 것이다. 이래서 참 가슴이 아프네요.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으면 여기 세 분은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저도 끔찍한 대상이 일이죠. 네. 한 그러니까요. 3개쯤 포함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희 민주당에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피로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티끌까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티끌이 불꽃이 되면 야산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천지를 태울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박멸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문대림 위원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받는 제주도, 그리고 누구나가 쉬고 싶을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제주도, 그리고 올 때나 갈 때나 너무 고맙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보물섬이 아니라 세계의 보물섬이 되도록 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 열심히 하는 대통령, 5년 후에 박수 받으며 청와대를 떠나고 싶어 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지방정부도 합을 맞춰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좋은 성과들이 하나하나의 모범으로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대림 위원, 정진호 평론가,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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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민어를 깨끗하게 손질해 보관 편한 방건조, 개별 포장까지. 구우면 쫀득, 끓이면 깊게 우러나는 국물 맛. 보양식도 술안주도 이 한 마리면 끝. 스픽스몰 공동구매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